애국 독수리들이 지키는 생방송 애국전선 호회편 김근태를 위한 연서입니다. 네, 애독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루 만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루 만에? 네. 죽을 것 같아.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 지겨워지고 있어, 슬슬. 아니, 인사 안 하나요? 인사해야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오주월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요정. 네, 애국 요정이에요. 계속 하는구만. 상처받았나봐요, 지난번에. 맛이 갔구만, 그렇게. 그 방금 저 잘 빠졌더라고. 다시 갔구만, 그대서만. 제가 키웠잖아. 일부러 이렇게 좀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깔 때를 잘 된다니까. 네, 뭐 인사들 하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인동대답 최한욱입니다. 티파니 3호 문화평론하는 최영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0만원 티를 모르는 5선의 낙선 전문 기자, 네, 민중의 소리 해석국 기자입니다. 아직 500만 안 됐나요? 얼마 됐을 것 같은데. 아마 선거 다니면 100만 될 거예요. 1000만까지 되면은 이게 당선권인데. 그래갖고 100만 만든 다음에 지지 선언을 해야 돼요. 지지 선언. 한 사람 딱 집어가지고. 네, 나 이 사람 좋아한다. 낙선요. 오늘 그 스튜디오에, 깜짝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제목이 김근태를 위한 연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김근태 하면 이분 그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양력 전문 기자, 네, 조태근 기자 모시고 양력 한번 쭉. 어제도 했는데 오늘, 오늘 나오신 분은, 이인영 민주당 전 최고위원님,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신 분이십니다. 이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분 양력을 찾으려고, 네. 이 네이버, 네. 이분 이름 석자 이인영 딱 치니까, 이인영 앞에 김근태가 먼저 뜨더라고요. 아, 그래요? 연관 검색으로 김근태 이인영 이렇게 뜹니다. 보시면, 1964년 충북 충주에서 나셨고, 충주고등학교 나오셔서, 1984년에 고려대 국문과에 입학을 하셔서, 유명한,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 고려대 총학생회장, 또,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대협이라고 하죠. 예. 전대협 초대 의장님 지내셨고요. 전국 민주운동연합 전민련에 계셨고, 1997년에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조직국장 지내셨고요. 99년에 한국청년연합회 KYC라고 하죠. 여기 지도위원 지내셨고요. 2000년에 새천년 민주당에 입당하셔서 2004년에 17대 총선에서 서울 구로갑에서 당선이 되셔서 17대 의원 지내시면서 국회 교육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계셨고요.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구로갑에서 낙선을 하셨고 얼마 전까지 이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내시다가 이번에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게스트를 많이 모시진 않는데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양력이 오늘 좀 떠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많어. 예, 오히려 예. 김근태 의원님 양력은 찾기가 쉬운데 예. 이인영 전 의원님 찾으려고 제가 홈페이지를 예. 들어가서 이렇게 쭉 한번 봤습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옛날 청년 시절 얘기에서부터 이 학생운동 하실 시절 또 예. 안양교도소에 계실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연들 쭉쭉 예. 보면서 살아온 과정들을 쭉 한번 봤는데요. 어떻게 프로필을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거기 있는 걸 긁어가지고 그냥 긁었습니다. 고민만 하고. 고민하다가 좀 어떻게 좀 잘 만들어 볼까 하다가 그냥 긁는 게 낫겠다. 긁어가지고 왔습니다. 네. 고민 민주화 끝에 역사. 무성으로 네. 기결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안 긁히게 할 수도 있는데 긁히게 두셨네요, 그냥. 많이 포가시고. 메모장에 다 치게 했어야 되는데. 몇 년 전 버전이라서요. 그렇군요. 직접 한번 쏴주시죠, 그럼. 빠진 게 있습니까, 혹시? 한 여인의 남편이고요. 한 자식의 아버지고요. 네. 그쵸. 두 여인의 남편이. 큰일 나죠. 예. 한 어머니의 아들이고, 네. 두 누나의 동생이고. 갑자기 호구조사를 미팅도 아니고 지금 한 형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한 40분 정도예요. 밤입니다, 밤. 네. 그러니까 어디 심야. 멀리서 올라오셨다고 제가 얘긴 들었는데. 어떤 일정이셨어요? 오늘 대전에서 예. 민주통합당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 합동연설회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거기 끝나고 대전에서 김근태 선배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활동하셨던 선배님들 모시고 저녁 간단하게 먹고 부랴부랴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시나예요. 음악 틀어주세요. 연관 검색어로 이제 네. 김근태, 이인영 이렇게 뜨는 이유가 뭐예요? 네. 예. 워낙 오랫동안 김근태 선배님하고 그 활동을 같이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1988년에 항소심 도중에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예. 아버님이 워낙 편찮으셔서 항소심에서는 좀 고분고분 받다가 결국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임종도 못 받는데 하여간 그 덕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왔거든요. 그때쯤에 아마 김근태 선배님이 징역에서 예. 나오신 것 같아요. 가석방인지 만기 출소인지가 조금 애매한데 예. 그러고 나서 그해 가을에 처음 만났어요. 88년 가을에. 네. 그 당시에 전대협 일기가 87년에 비판적 지지를 주로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김근태 선배님은 민청년 의장으로서 징역 안에 계시면서도 비판적 지지 쪽에 입장을 가지셨었고, 그리고 문익하 목사님이 민통년 의장 하시면서 그러셨었죠, 그런 그 입장을 당시에. 가지셨고. 근데 이제 3자 대면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제가 김근태 선배하고 먼저 만나게 됐습니다. 뭐 비판적 지지에 대해서 이래저래하게 말씀도 드리고 그런데 그것이 87년 대선에서 제야 민주화 세력의 분열뿐만 아니라 야권 전체의 분열로까지 흘러가게 되는 예. 주 원인이었다. 이런 것으로 운동 내부에서 비판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참 힘들다. 더 나아가서는 그게 사상적 오류라고까지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 내가 군사 독재를 물리치겠다는 일환에서 택한 수단과 경로 중에 하나가 비판적 지지인데 예. 군사 독재를 물리치고자 했다는 이 사상이나 가치관마저도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근태 선배님이 선배들이 잘못해서 후배들한테 아픔을 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다른 선배들이 야 네가 좀 잘하지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에 비해서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한 위로가 됐어요. 왜 김근태를 만인이 형이라고 그러는지 이런 걸 좀 처음 알게 되고 또 느꼈던 순간이죠. 그거 한 달쯤 지나고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예. 김근태 선배는 당시에 제야 민주화 세력이 분열돼 버렸기 때문에 87년 대선으로 그걸 다시 모아서 하나의 결집체 그래서 민통년을 넘어서는 새로운 그 제야 운동의 결집체를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게 나중에 전민년이 됩니다. 예. 나도 그거 좀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 당시에 저한테 선택의 길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노동운동을 하는 거, 또 하나는 청년운동을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전민년이라는 그 당시 우리 표현으로는 전선운동을 하는 것. 여기 애국전선하고는 전혀 다른 전선운동. 저희는 뭐, 예, 3호전 하는 사람들. 전선으로 운동하는. 청취자분들이 옛날 얘기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전민연이 뭐의 약자죠? 이게?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이죠. 저쯤 되면은 커리어가 괜찮잖아요. 전대회 부장. 예, 그때 한참 예. 또, 이야기 막강했던. 저 같은 사람이 거기 참여하면은 그 단체의 주목도도 생기고 영향력도 좀 커질 수 있고. 예. 그런데 굉장히 진지하게 저한테 전선운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것이다. 노동운동이나 청년운동을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고 예. 그 전선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러면서 바로 즉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아웃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지났어요. 근데 한 보름쯤 지났는데 다시 보자고 연락이 오셔서 만났더니 같이 하자 예.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숨 고르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한숨을 이렇게 죽여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조금은 기고만장하게 사회운동하는 것보다는 예. 이렇게 한 풀을 눌러서 한 풀을 죽여서 사회운동을 발을 들여놓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름의 통과 예, 의례를 두신 셈이네요. 그 당시에 전민년의 3인방은 이부영, 장기표, 김근태예요. 김근태 선배님이 전민년 정책실장을 맡았어요.
저는 정책실 간사로 돌이켜 생각해보면 꼭 사원 같아요. 제가 처음에 한 일이라고는 아침에 출근하면 봉골레질하고 사무실 청소하시고. 그렇죠. 후달리면 청소부터 하는 거죠. 컵 닦고, 예, 컵도 닦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요. 한풀 죽이려고. 소림사시. 그리고 그거는 그래도 그때는 그게 괜찮았어요. 좀 뭐 나중 할 얘기지만 좀 건너뛰어서 가면 그거보다 더 지독했던 거는 예. 전민년 일할 때 범민족 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전대 후배들이 새카만 후배들이 밤 새워서 통일 축전 같은 거 해놓고 예. 거기에 빵뽕지, 우유팩, 뭐 범민족 쓰레기장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장난 아니죠, 쓰레기. 그 우유팩도 고이 접은 우유팩입니까? 거기 가래찜 태태밭에서 담배꽁 꽉 채우는 거. 꽉 채워놔야죠, 또. 그런 것도 제가 또 정성스럽게 치우는 이런 시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출발이 그렇게 해서 하여간 전문연에서 실장님 모시고 간사로서 일을 시작했는데 참 많이 배웠어요. 특히 사회운동에서 예. 과학적 사고, 과학적 정세 분석 예.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참 많이 배웠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언제나 늘 그 상대방이 그 당시엔 적이라고도 막 표현했던 그 과격한 친구들이 바로 옆에도 있고 그랬는데 예. 저는 이제 정권이라고 표현했죠. 예. 정권의 탄압의 촉수가 언제든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도 예. 치고 들어왔었으니까 그것을 비켜나가기 위한 그런 지혜 예. 그런 것들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김근태 선배의 말이 어렵다. 왜 직설적이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주 오랫동안 비합법 운동, 반합법 운동 이런 걸 전개하면서 그 속에서 말 한마디, 표현 하나, 행동 하나를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예. 언제든지 그 공개된 공간에서 잡혀 들어가고 탄압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여지들이- 감옥에 가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운동이 끊어지고 지속되지 않는 것에 대한 예, 네. 나름대로의 그 적응 체내화되신 그런 게 체화된 예. 그런 그 행동이셨는데 저는 알지만 사람들은 그걸 답답해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말이 어려워지고 예. 저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추상적인 어떤 논리의 그 답답함 이런 것들을 같이 따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작은 김근태 같다. 이 정치권에 예. 들어와서는 그런 표현까지 이렇게 얻게 되죠. 근데 되게 생각하는 패턴이나 예. 또 사고하고 나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거나 이런 게 같아지더라고요. 억지로 같으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김근태 선배님이 정치권에 먼저 오셨는데 예. 저는 김근태 선배님이 오시고도 한 3년 더 있다가 왔는데 전민년 이후에 전국연합 활동을 제가 갈 때는 김근태 선배님은 전국연합 활동은 안 하셨어요. 그때는 따로 있었지만 밖에서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라는 이런 활동을 계셨는데 그래도 그때는 서로 이렇게 따로 있고 또 정치권에 먼저 들어오셔서 따로 있어도 아주 이따금 만나도 예. 생각하는 게 그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서로 보지 않아도 이게 생각하는 방향이 많이 같구나.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곤 그랬죠. 그러니까 88년에 처음 만나서 2011년 12월 30일 새벽에 헤어질 때까지 네. 몸은 따로 있고 그랬어도 생각은 늘 같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20대 청년 이인영이 바라봤던 이 형, 이게 좀 20대 청년으로서 봤을 때, 이런 점은 참 남달랐다. 뭐 이런 그 에피소드랄지 그런 게 좀 있으시면 기억에 나. 김근태 선배가 제가 어느 날 좀 강연을 부탁한 적이 있어요. 88년에. 제가 징역에서 나온 다음에 전국에 있던 전대협 일기 활동을 같이 했던 각 지역의 웬만한 총학생회장을 한 달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다 만났거든요. 그때는 노태우 정권이 취임할 때라서 그렇죠. 그 징역들을 다 짧게 살았어요. 제가 항소심하고 있는 유일한 그 학생회장이었으니까. 심지어는 그 지금 문화일보에 모 부장하고 있는 모 대학 총학생회장 같은 경우는 40일도 안 살고 군대 문제까지 깨끗이 해결하는. 40이래요. 드셨네, 그냥. 네, 신의 아들이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냥 거의 저기 그 신의 아들을 넘어서서 잠깐 쉬었다 오셨네요. 네,
그냥 뭐 훈련병으로 갔다 온 정도. 그것도 수배라고 수배 받아가지고 조금 도망 다니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다 만나서 결국 그 수배 받은 친구들도 그냥 가서 조사 받으면 다 풀려나고 그러는데 다 만나가지고 우리가 저 전대빌기 활동했던 사람들끼리 계룡산악회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친목 모임으로. 산악회. 예. 네, 계룡산악회. 애국전선회가 아니라 그 계룡산에서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었다고 앞으로 우리는 그냥 무슨 이름 되면은 이름 잘못 붙이면 다 징역 가니까 다시 그렇죠. 계룡산 뭐 1호 뭐 그래가지고 계룡산 2호 돛 닦는 모임 같은 거죠. 요즘 왕재산 같은 거잖아요. 산에서 모이면 안 돼요. 그런 험악한 비유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임을 만들고 친목회를 하기로 하고 어느 집에 특히 애사가 생기면 상이 나거나 이러면은 같이 모여서 위로도 하고 뭐 이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때때로는 애국적이자 그래서 그 면에서는 또 애국이네. 그런 모임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거기 김근태 선배를 초청해가지고 우리한테 강연을 좀 해주셔. 당신이 청년운동의 지도자였으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운동 마치고 대체로 자주적인 청년 단체 네. 이런 데 활동가들로 많이 나가는 이런 추세니까 노동운동 하는 친구들도 일부 있지만 대체로 우리는 학생회장을 했고 공개적인 어떤 사회운동, 민주화운동으로 가자는 이런 공감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당신의 경험이 우리한테 좋은 길잡이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부탁을 하고 모셨어요. 네. 그래서 충남대학교에서 강연을 듣는데 우리가 다 형이라고 그랬죠. 민주화운동 했던 선배들이 다 근태형 그러니까 우리도 근태형이라고 그러면 되는 한 20년 차이가 나시는데. 예. 형님은 그래서 뭐 형은 뭐 어떻고 뭐 이러는데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근데 내 나이가 몇인 줄 알아? 그러면서 그 서울대 학생회장 했던 친구가 이남주인데 지금 성공회 되겠죠. 지금 성공회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친구가 나한테 화날지도 모르겠네. 괜찮습니다. 지 얘기나 하지 남의 이런 걸 해주셔야 돼요. 오늘. 남의 깔때기까지 하고. 아까 얘기했던 모 신문사 모 부장은 그 문화일보의 이현종 부장이라고. 오늘 다 까지는군요. 좋습니다. 근데 거기는 서울대 출신이니까 네. 이남주 교수는 서울대 출신이니까 이남주는 알지. 그러니까 네 압니다. 그러더니 내가 몇 학번이지? 그러니까 65학번이라고. 65학번. 혜립 씨 몇 년생이에요? 84년생이요. 우리 평균이 84학번이거든. 그러니까 84학번이시니까 대학 입학하실 때 저기 저 어린 양이 우리 6월 항쟁동이네. 근데 그리고 딱 생각하니까 18살, 19살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이라고 그런 거지. 그렇죠. 제 전대엽 선배님들께서 간혹 이제 술 한잔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관이 형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희건 목사님. 그분들이 아니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 안기부나 국정원 출신 그런 전대엽이고 우리 전대엽은 그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의 범절이 반듯해서 항상 그 문익환 목사님, 문 목사님 그렇게 했지. 제가 지금 이관이 형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상한 분들하고 술을 마셨나 내가 볼 때는 안기부 출신의 전대엽 청년 김근태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30대 후반에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의 의장, 그 돌파구를 열었던, 선봉에 섰던, 단호하고 분명하고 선명했던 김근태의 모습. 그게 우리한테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엔 그런 청년 김근태의 모습만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그만큼 후배들하고, 격이 없었던 거예요. 매우 진지하게 토론하는 분이고, 그래서 별명이 김진지인데. 김진지. 그거는 우리 인재근 형수님이 그 폭로한 사실이니까 뭐 공개해도 됩니다. 이게 청취자분들께서 그 전문 용어들 많이 나오니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청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죠.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면 1983년 9월에 이 김근태
고모님이 결성하신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그래서 이제 민청년 이렇게 부르고요. 85년까지 초대 2대 의장을 이제 김건태 고모님께서 지내셨죠. 예. 그리고 85년에 이제 투옥이 되셨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굴 파시다가 최초로 이제 뭐 대중운동 조직 같은 거를 이렇게 뭐 만드셨다 이렇게 좀 평가하면 되지 않을까요? 개념상? 예. 김근태 선배님의 직업이 뭐 토굴 이런데 토굴 작업 이런데 종사한 분은 아니니까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도망다니면서 운동하고 비합법적인 비밀스러운 비공개적인 이런 운동을 주로 하시다가 예. 운동이 그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운동으로 옮겨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을 처음 만드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80년대 초반에 특히 광주 항쟁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첫 번째로 공개적인 그런 운동단체로서 모습을 드러낸 거니까요. 이게 사실 대단한 배짱 아닙니까? 정부한테 83년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지금은 상상이 잘 안 되네요. 공개적인 활동과 보안에 대한 대비, 탄화로부터의 대비 이런 것들을 일체시켜서 활동하고 행동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스타일이 초반에 만들어진 것 같다는 저 나름대로의 한참 지난 유권에서 분석이. 근데 하여간 그렇게 김근태 선배는 매우 진지하고 생각이 깊은 이런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배들하고 격없이 토론하고 어울리고 이러니까 또 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청년 김근태니까 우리한테 형이었고 나이 차이가 18년이나 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색하게 그 다음에 격이 없이 소탈했던 그런 진짜 형이죠. 뭐 전민련에서 활동할 때였는데요. 다시 또 수배되셨어요. 김근태 선배가 하루는 나이트 클럽에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나이트클럽 비사인데 비사? 이게 그 진짜 그 나이트클럽에 못 들어가실 것 같은데. 그때는 안 맞나 보죠. 클럽은 아니니까. 가셔서 춤추셨나요? 춤췄어요. 아니 나이트클럽이 춤추는 데인데. 왠지 그리고 김근태 서울에 있는 선배께서. 근데 사람들 속에서만 춤췄을까요? 작은 무대에도 올라가서 막 췄어요. 스테이지까지 스테이지에. 근데 그 얼굴 그대로 했을까요? 안경 쓰고. 나름의 변장. 아무도 그가 김근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아니 근데 왜 가시게 된, 그러니까 왜 가자고 이렇게 그러셨던 건가요? 그때 수배셨을 텐데. 우리가 전민련 정책실에서 일하면서 큰 일을 하나 사고를 치러냈어요. 사고라뇨. 누가 지금 사고라고 그러셨어요? 저요. 제가 그랬습니다. 사고 친 게 아니라 큰 대사를 하나 치러내고. 긍정적인 의미의 사고. 아니요, 사고는 정말 아니에요. 큰 일을 거사. 무슨 일인데요? 왠지 그러니까 사고인 것 같아. 그 당시에 정치 세력화 논쟁이 있었는데 그 정치 세력화 논쟁의 과정에서 전민련 정책실이 축을 잘 잡았어요. 그래서 크게 혼란 생기지 않고 전민련이라는 운동의 대오, 조직의 대오 이런 것들을 잘 지켜냈었는데 그때가 이제 뭐 민중당 만들자 말자 이런 논쟁이 있을 때인데 크게 서로가 상처나지 않고 잘 정리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어요. 그렇죠. 김근태답게 모나고 상처나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서로가 이해하고 또 운동이 가야 할 큰 흐름 이런 거는 유지하면서 또 그건 그대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런 길을 터서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는데 나이트. 한번 이제 살풀이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가기 전에 그 갈매기 쌀인지 삼겹살인지에다 소주도 한 잔씩 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앞으로 계속 그럴 줄 알았어요. 간간히 이런 일이 있겠구나. 기대를 하셨는데. 근데 딱 한 번으로 끝났어요. 일평생 한번 부킹을 하셨나요? 난 그게 궁금해. 역시 형님 사고를 안 친다 했는데 오늘. 그래요. 요즘에는 부킹 때문에 가는 거거든. 아니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사실 나는 그 횡포였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김근태 선배가 거기 올라가서 춤을 추니까 나머지는 전부 경비 서야 되고 잡혀가실까봐. 아, 그 바람에 부킹할 생각도 못했네. 지키시느라. 춤을 추셔도 다 긴장의 도가니 속에서. 네. 한 번으로 그친 이유를 알겠네요. 살을 짓이기는 아픔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뼈가 깎이는 고통도 이겨냈어요. 견딜 수 없는 건 수사원이 틀어놓은 라디오 소리였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아주 화창하네요.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교회 나들이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DJ의 발랄한 목소리가 마치 이렇게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네가 고문을 당하는 이 순간에도 바깥 세상은 잘 굴러가고 있어. 고문 피해자들이 라디오 소리에 더욱 절망감을 느꼈다던 1980년대. 그 어두운 취조실의 풍경을 상상해 봅니다. 라디오가 그들의 희망을 꺾어버린 공범이 된 것만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가 떠난 오늘은 특히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세상을 떠난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그 어느 나라에서 어느 고문 기술자에게 가혹한 고문을 받고 평생 그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살아온 피해자죠. 알몸으로 바닥을 기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빌라고 강요했던 고문 기술자. 23일 동안 8번의 전기 고문과 2번의 물고문으로 청년 김근태의 미래를 꺾어놓은 그 고문 기술자가 지금은 목사가 돼 있습니다. 얼마 전 인터뷰에서 말했더라고요. 신문도 하나의 예술이다.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은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를 애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 김근태 고문과 이제 이인영 전 의원과의 그 깊은 인연에 대해서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김근태 고문께서 이제 별세하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참 가슴 아파하셨는데 특히 그렇게 가까우셨던 분이신 우리 이인영 전 의원님께서는 더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는지. 개인적인 네, 개인적으로. 이제 뭐 방송 토론 준비하시 갑자기 올라오시고 이제 그랬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네. 그 부산에서 방송 토론이 있어가지고 가 있었는데 아침에 후배한테 좀 전화가 왔어요. 예. 이 형 이상해.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 의사들이 저 가족들 부르고 위급하니까 대기하라고 그래. 이게 참 이상해. 막 막 당황해가지고 울먹거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12월 29일이었죠. 그래서 야, 그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뭐 하여간 그래. 야, 당황하지 마.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좀 다 해봐. 그랬더니 투석을 좀 해볼 생각이라고. 투석을 하면 조금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볼 생각을 해서 그럼 그렇게 해.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토론하기 전에 전화해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네. 방송 토론 중간에 다른 후배놈이 문자를 계속 보내요. 한 5번. 예. 올라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좀 띵하더라고요. 어떤 상태인데 그렇게 또 문자를 보냈더니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아찔하고 막 이렇게 아득해지고. 근데 내가 지금 방송 토론 중인데 여기서 그냥 일어나서 가면 그건 좀 결례인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럼 끝나시는 대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우상호 의원이 이제 제 지금 선거대책본부장인데 예. 네. 그 연설까지 다 하고 와라. 그렇게까지는
계실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근태 선배가 내가 연설까지 다 마치고 올라오는 걸 좋아할까 아니면 그렇게 꿋꿋하게 의연하게 하는 모습을 좋아할까 아니면은 내가 그냥 올라가는 게 좋은가 이런 건 망설이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혹시 당신이 올 때까지 못 기다리실 줄 모르니까 네. 내가 먼저 면회 들어가서 당신 얘기를 전할 테니까 뭐라고 전해드릴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라고 네. 그 얘기만 전해드리라고 그러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연설회를 포기하고 네.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제가 징역 살 때 제 아버님 그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한 게 꽤 오랫동안 이렇게 한처럼 그렇게 남았었거든요. 가족들한테도 참 미안했고 어쨌든 저한테 운동권 시절에 그 운동의 사표가 되셨던 분이고 또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자기를 지켜내는 정치하기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예. 특히 기성정치에서 사부처럼 그런 그 길을 보여주셨던 분이고 그래서 피를 나눈 그런 뭐 부자지간이나 형제지간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그동안 김근태 선배와 함께했던 이런 운동이나 정치의 과정이 또 부끄럽지 않고 또 진실한 이런 시간들이었다면 언젠가 김근태 선배가 우리 곁을 떠날 때 그 곁을 지켜주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끔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좀 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후회할 일이 아니다. 이거 올라가자. 이게 분명히 부산 시민, 울산 시민, 경남 도민들한테는 결례이면 틀림없지만 그래도 우리 당원들이 좀 아는 분들이라면 이해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해 후회로 남을 일을 하지 말자 이러고 그냥 올라왔어요. 다행히 그날 저녁은 넘기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조금 졸리잖아요. 밤에 중환자실 앞에서 피곤하죠. 했는데 사람인지라. 의자도 좀 불편하고 그런데 자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일어서서 서성거리고 의자에 앉아서 아이패드 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5시쯤? 그렇죠. 조금 안 돼서 가족들을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30일 새벽 5시. 울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도 했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울지 말자, 잘 보내드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잘 가시라고 그랬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저희가 남아서 잘하겠다고. 우는 후배들도 다독거리고 그랬죠. 고문 없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이런 데서 정말 편안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 개인을 넘는 삶이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의 큰 별이었고 또 그의 삶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김근태라는 별이 지는구나. 참 아름다운 별이 지는구나. 김근태의 깃발이 이렇게 내려지는구나. 수백만 수천만의 가슴 속에서 다시 해방의 햇불로 타오르겠지. 이런 생각하고 한 지도자 그 삶을 어디에 묻을 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의 이름이 곧 민주주의고 그의 삶을 그의 이름을 우리의 그 민주주의의 역사 그 심장에 새기자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묻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를 좀 정돈했어요. 뭔가 굳은 각오가 좀 있으셨겠나요? 모르겠어요. 어떤 굳은 각오가 저한테 자리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울지 않고 장례를 잘 마치겠다 이렇게 다짐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좀 울컥울컥하는 때가 아주 자주 있더라고요. 아주 멀리서 찾아와서 김근태와 했던 사람이 오열하고 전혀 저로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와서 눈물 짓고 뭐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그때마다 이렇게 자꾸 눈물도 고이고 울컥울컥 하는데 잘 참아냈어요. 그렇게 참아낸 만큼 제 마음속에
김근태 선배가 다 가지 못한 길. 나는 최소한 다 가서, 최소한은 가서 매듭을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김근태 의원님을 잘 모르던 분들도 오히려 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트위터상에서도 또 보면 꼭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심정을 피력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찾게 된 그런 근래에 좀 보기 힘든 경우였는데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대통령이 아닌 그렇죠. 그런 사람으로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길을 배웅하고 네. 함께 슬퍼하고 또 마음을 다시 새기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는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승과 이별해 가는 이승을 떠나가는 그런 김근태 선배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만 아픈 사람을 아픈 사람으로 대해서 우리가 그가 지고 있었던 짐을 더 내려놓게 하고 우리가 지고 그에게 조금의 더 여유를 주어서 조금은 더 여유롭게 편안하게 자신의 병과 싸울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그렇게 김근태를 더 지켰으면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 이런 건 참 많아요. 10여 차례 이상의 물고문과 정기고문에서 네. 진짜 인간으로서 무너질 때까지 다 무너져서 다 파괴된 심신 상태 속에서 초인적으로 일어나서 우리 곁으로 돌아왔던 김근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과정에서도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과 파킨슨의 그런 네. 상처 그런 싸움 속에서도 김근태 선배 스스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런 분한테 우리 사회가 갈 길이 어디고 또 우리 국민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의존하고 자꾸 네. 그랬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그 짐을 그 역사의 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어 지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애국 전선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김근태 고문께서 돌아가신 시기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민주주의가 아주 파괴되고 있는 그렇죠. 예. 절망적인 어떤 면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상황에 마음 돌아가셨고 편히 가실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었다는 게 네. 보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고 그런 상황에 또 이근한 씨가 또 언론 인터뷰에서요. 그 주목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양반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맞아요. 이혼식을 하고 이런 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거 자신 또다시 그 상황이 돼도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거라고. 그 양반이 그랬죠. 고문은 예술이다 그랬어요. 결국 짐승의 그냥 음성이죠. 21세기가 이런 세상이라고는 20년 전에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러게요. 20년이 지난 지금 보면 제 아이들에게 미안한 거죠. 아니 근데 미안하신 것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20대 학생 운동을 정말 피 터지게 하셨던 분들은 너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온몸을 던져서 싸워 오셨는데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방관하지 않고 또 한편에서는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투표하러 나오면 세상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아웃사이더가 되고 루저가 돼서 기죽은 것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분노가 이렇게 치미는 것도 있고 이럴 텐데요. 다시 그 디자이너가 되고 우리 사회의 코디네이터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면 세상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만큼 정말 참여하고 열망하는 만큼 투표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남겨놓고 가신 거죠. 87년에 맨주먹과 짱돌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우리는 영혼은 자유로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의 후배들은 이 몸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이 영혼이 시장과 기업의 갇혀있죠. 요구대로
스펙 쌓고 뭐 이러다 보면 조로하고. 오히려 이렇게 닫혀 있고 거기서 해방돼야 되는데 그거는 참여하고 투표하는 길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투쟁을 선동하는 것은 조금은 주저되고 네. 싸울 땐 싸워야 되겠지만 예. 투표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투표 잘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고요 실제로. 네. 친환경 무상급식 하잖아요. 예. 그냥 안 하고 마는 걸로 안 끝나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 저는 우리가 맨주먹과 돌멩이로 투쟁으로 세상을 바꿨다면 우리의 젊은이들은 네. 스마트폰으로 예. 트윗으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네. 투표하러 나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 1일 지방선거가 그랬고 네. 작년에 11월 그 서울시장 선거가 그랬고 그렇죠. 이런 길이 있다. 그 길에 참여해서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만들고 네. 그렇게 만들어진 권력이 세상의 방향을 결정하니까 그런 2012년을 점령해라. 김근태 선배의 정치 스타일 중에 하나가 생각을 오래 깊게 하지만 한번 결심하면은 안 바뀌거든요. 초지일관, 초지일관 네, 밀고 나가시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빠르기를 추구할 때 네. 김근태는 바르기를 추구한다. 그래서 멋진 표현이네요. 김근태는 그런 면에서는 생각의 사람이다. 저는 이미지의 사람이 아니라 생각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곤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대표적인 게 세 가지예요. 그게 이제 분양원가 공개 문제. 당시에 니들이 시장을 알아? 이런 것에 대한 김근태 선배의 답이죠. 계급장 떼고 토론해보자. 당시에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조기에 밀어붙였으면 참여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던 이런 시기다. 이런 그 비아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지금 생각해도 그런 정책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조기에 했으면 우리가 불가피한 양극화로 갔다 하더라도 상대적 박탈감 그걸로 인한 어떤 정권으로부터 이반 이런 것들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예. FTA 제일 중요한 거죠. 예. 나를 밟고 가라. FTA를 하려면 FTA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했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단식도 했고 네. 제가 정부가 FTA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권한쟁의 소송을 심판 청구를 했는데 헌재에다가 그게 여당 의원으로서 할 짓이냐 이런 비난을 제가 받았어요. 네네. 한 국회의원한테 네. 뭐 비서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수석이나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것까지 사석에선 들어가면서 기사화도 많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김근태 의장이 네. 구두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청와대. 근데 저는 김근태 의장이 FTA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를 경고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일정한 압박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경고는 경고대로 받고 그래도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고 네. 내 소신은 내 소신대로 간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랬는데 김근태 의장도 약간 씁쓸하긴 했을 거예요. 네. 제가 하는 게 맞는데 내가 왜 경고하지? 근데 그 전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양해해 달라고 우원식 선배 통해서 연락이 왔었는데 네. 그때 저는 FTA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나 없이 FTA 반대하고 폐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침묵했던 사람들, 그때 찬성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행이죠, 그나마. 그나마가 아니라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FTA를 반대하고 무효화하고 폐기하는 데까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김근태가 옳았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는 김근태가 얼마나 답답해 보였겠습니까?
여당의 논리로 네, 정부 입장에서도 정치의 그랬을 논리로. 것 같아요. 네. 예, 그 김근태 고문님 얘기를 쭉 들으니까 84년부터 지금 이제 겨우 2012년까지 왔어요. 잠깐 저 재충전하고 예. 그럼 이제 2012년 도대체 뭘 할 거냐. 그렇죠. 네. 이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정리를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정혜림 아나운서 네. 편집 좀 한번 좀 잡아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애국전선 후회편을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마음 따로 몸 따로 후원하죠. 마음의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는 배고픈 세상. 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민중의 소리가 CMS 후원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723-4266 CMS! 저는 좀 덧붙이자면은, 아까 이제 참여를 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20 젊은이들이.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봅니다. 분노할 만큼 했고, 지금. 열이 받아 있을 만큼 받아 있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애국전선을 듣는 거고, 여기서 뭔가 돌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제 유권자들은 준비가 돼 있고, 젊은 층은 준비가 돼 있는데, 뭐 투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고. 근데 정치권이 여기 부응 못하는 거 아니냐, 솔직히. 낚아놓고 얘기하면, 우리 젊은 층이 바라는 변화를 수렴할 수 있는 어떤 정치 세력, 인물이 아직은 빈곤하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어떤 유권자들의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해주실 건지 저는 이인영 우리 전 의원께서 좀 답을 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대안을 주십사. 나 멋있는 사람이야. 좀 나를 어떻게 좀 해줘. 뭐 이런 걸 보여주셔야 표를 던질 텐데 아무 데나 던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데나 던질 예. 수 없죠.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불안해. 젊은이들도, 유권자들도. 뭐 꼭 젊은이들뿐 아니라. 근데 젊은이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죠. 정말 미안하다. 예. 함께 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다. 제 마음이 실제로 그렇고요. 내 나이 20대 때 세상을 삼킬 것 같은 예. 내 영혼의 자유가 있었는데 지금의 20대들에게 니들은 왜 그래? 니들이 민주화 운동을 알아. 이러는 사이에 어느덧 꼰대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대화하고 싶을 때 그들의 곁에 없었고, 그들이 정말 위로받고 싶을 때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고, 그들이 뭔가 궁금해서 물어볼 때 그들을 이끌어주지 못하는 뭐 이런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면 젊은이들한테 더 많은 권한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의 분노가 증오로 머물지 않고 그들이 분노가 참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로 역동성으로 이렇게 가려면, 승화되려면 그들에게 권한을 줘야 돼요. 미심쩍고 못 믿어도 믿고 맡겨야 돼요. 사실은 그런 취지 속에서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에게 비례대표도 할애하고 젊은이의 대표가 통합당의 지도부로 최고위원으로도 되는 이런 방안들을 검토한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면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결합된 당을 만들어서 정책 같은 경우를 만들고 결정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게 하고 이런 구조도 만드는 거고, 더 나가면 당이 가진 폐쇄적인 구조, 노장청 중에 노와 장의 무게중심이 너무 많이 가 있잖아요. 장과 청으로 내려오지 않아. 그걸 개방해서 당장 당원이 되지 않더라도 이 당의 후보를 뽑거나 지도부를 뽑거나 이런 과정에서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내놓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한 거죠. 이게 무슨 이벤트 흥행 대박 터뜨리려고 삐끼하듯이 한 이런 거는 아니죠. 근데 대중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하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지만은 그러니까 박 비대도 하신단 말이에요. 박 비대 이 용어를 익숙하지가 않으시군요. 박근혜 비대. 박근혜 비대. 아니, 잘못 들어서 그랬어요. 예, 박 비대께서도 뭐 이준석 씨 26살짜리 벤처 기업 사장을 앉혀놓고 비대위원을 앉혀놓고 젊은이들하고 소통하려고 한다. 이런 제스처는 한나라당 쪽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대중들 입장에서 보면 차별성이 안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진짜 20대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민주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데 대한 의문이 계속 남는다는 거죠.
이 그 아바타하고 아닌 것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조정의 권한을 내가 가지고 아바타를 내세워서 하는 거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실질적인 권한을 젊은이한테 주는 거하고는 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 권한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의 주요한 그 정책을 결정하고 중요한 지도부 또 중요한 어떤 그 공직 후보 국회의원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만들고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총선 대선은 올해의 싸움입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죠. 이미 시작됐고, 그럼 민주통합당은 지금 이 선배님 말씀처럼 20대의 분노를 기대와 성원으로 쏟아냈을 때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수렴할 준비가 돼 있다. 저는 제가 지방에서 TV 토론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안방을 내줄 그 용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당분간 제가 가교가 되고 예. 또 한편에서는 바람막이 같은 게 돼서 젊은이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뛰고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한 5년만 지나면 예. 그분들이 우리 당 충분히 나는 운영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못 믿어도 그렇게 권한을 주고 믿고 맡기고 해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페북을 통해서 만난 20대 후반의 젊은이들 이렇게 언뜻 이렇게 만나면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제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런 능력보다도 훨씬 뛰어난 능력 가지고 있고 사력 있고 다만 생각이 좀 다른 건 있습니다. 근데 그거야 시대가 다르니까 예. 획기적인 한 방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IMF 이후에 97년부터 지금 2012년이니까 무려 15년 동안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희망, 용기 이런 것들을 빼앗아 왔던 건데 그걸 어떻게 한 방에 돌려줄 수 있겠어요? 그거야말로 오히려 저는 거짓이죠. 거짓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과정, 시간 이런 걸 거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조급하게 하려고 했다가는 네. 산통 다 깨버리면 정말로 미래가 더 답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낙검수도 필요하지만요. 낮은 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낮은 수? 네. 나는 진수다. 아, 진수다? 꼼수가 아니라 진수. 아, 진수? 조크하신 것 같은데 제가 웃지를 못했어요. 아니요, 조크 안에 뼈가 담겨 있으신데. 왜냐하면 꼼수를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 꼼수를 빼버린 빈 공간에 예. 진짜를 채워야 되는데 그 예. 진짜가 뭐냐? 그게 아까 제가 여쭤본 콘텐츠인데, 그러니까 지금 가교라는 말이 전 가슴에 딱 와닿는데. 지금 스마트폰을 우리가 존중하면 예. 거기서 소통되는 화염병이나 꽃병 대신 수없이 날리는 트윗들을 우리가 존중하면 예. FTA 이렇게 놔둘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FTA 얘기가 나와서 말씀이신데, 이제 전선을 같이 쳤다가, 저희도 FTA로 이제 방송이 시작됐는데, 민주당과, 이제 진보정당과 또 시민사회가 합세를 해서 이제 전선을 잘 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잘 싸움을 전개해 왔는데, 결국은 또 민주당이 등원을 하고, 흐지부지 뭔가 또 한나라당과의 타협이 모색되는 듯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에 계신 분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라는 건 이제 우리 국민들에서 느끼게 되는 거고. 분열돼 있는 느낌을 네. 받게 되니까. 또 대체로 또 실망감이 그런 좀 있었죠.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젊은 층이 기대하는 진취적인 방향, 제가 작년에 작년에 3번의 등원 시도를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 다 반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적으로 막아내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한이후 FTA 추진할 때요. 네. 예. 그때 이정희 대표나 민노당에서는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오셨지만 사실 그 소리 때문에 우리가 안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서 지도부 구성에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한일 FTA 검증 없이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 시점에 박지원 대표가 협상하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손학규 대표가 분당에서 살아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참 분위기 좋을 때였는데. 거기서 애매해지면서 손학규 대표도 올라가다 말고 꺾어줬고. 그렇죠. 예. 한참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정색을 하고 그랬어요. 손학규 대표한테. 만약에 이거 그냥 박지원 대표가 합의한 대로 들어가면 예.
내 이름을 걸고 처음으로 정면으로 당신 싸운다. 박을 수밖에 없다. 그때는 제가 분당에서 손학규 대표 생환시키는데 1등 공신이었었는데 그 며칠 되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진표 대표가 KBS 시청료가 가지고 합의해 준 것처럼 됐을 때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등등의 과정에서 지도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뭐 낮에는 반대, 밤에는 협상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시겠지만요. 이 공간이 열린 김에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경선에 참여하셔서 안 그럴 지도부 뽑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요? 불러주시죠, 지금부터. 아니 근데 저희 진짜 애국전선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애국전선을 좀 찝어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누구를 정말로. 밀어주면 한미 FTA를 막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일단 이인영 찍으시고요. 예, 확실하게 지금 한 분을 확실하게 오늘. 이런 거 좋아해. 우리 이런 거 좋아해. 아, 깔때 지금 환영입니다. 점점 빼는 거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좋아합니다. 그 요즘에 트위터 보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 민주통합당 경선에 참여하려는 분들이 지금 뭐 5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고 앞으로 이제 거기까지 하면 뭐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트위터에서는 계속 이제 명단 보내는 게 요즘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을 민주통합당 지도부에 보내야 과연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한미 FTA. 예. 또는 누구를 보내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이런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한 가지 사안에 대한 그 열망 때문일 수도 있고. 예. 그런데 기왕에 투표에 참여한 이상은 한 가지, 한 사람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조금은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좀 더 성숙한 지도부. 네. 좀 더 총체적으로 야문 지도부 어느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저는 예컨대 제가 올해 총선 공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공천혁명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연고 중심의 공천에서 네. 가치 중심의 공천으로 바꾸자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게 FTA 반대하냐,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단호하냐, 재벌 개혁에 대해서 분명하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FTA 문제는 이익균형 관점에서 불균형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FTA만 반대하고 폐기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이런 FTA 위주의 통상 무역 전략, 이것에 대해서 폐기하고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FTA 반대라는 것 속에서 들어가 있지만 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FTA 같은 경우는 이미 시대착오적이다고 봐요. WTO에서 미국이 자기 국익을 관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FTA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자유주의 천병이고, 근데 신자유주의가 태조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뒤늦게 그렇죠. 막차 타는 거죠. 뭐. 공명운동 하듯이 어려운가요? 명나라를 뭐 다시 회복하겠다는 식의 시대착오적인 그런 걸 하듯이 FTA 위주로 국가의 통상 무역 전략이 간다. 이런 거는 뭐 안 맞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2년만 지났으면 절대로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월가가 무너지는 거 보고도 노무현 대통령이 FTA 중심으로 대무역 전략을 세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또 민주주의 입장량이 그렇게 쓰셨죠. 미국도 조만간 중국이 올라오면요, 도처에서 미국 못지않게 중국이 FTA 하고 다니는 거 그거 못 볼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FTA 중심으로 못 할 거예요. 대체하는 또 다른 어떤 이런 그 과정들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익균형만 맞으면 되는 FTA로 다시 추진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농업이 무너져도 자동차가 돈 벌면 전체적으로 국익이 유지되기 때문에 해도 괜찮은가? 그런 게 어딨어요. 그 신봉사 논리죠. 그러니까 딸을 팔아서 자기만 눈 뜨면 된다. 신봉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아, 저는 또 약간 해석이 달라서. 뭐 그래서 그런 문제, 검찰 개혁이요. 그 검찰로부터 어떤 권력을 뺏었는가? 없거든요.
검경 수사권 분리 안 됐고 그렇죠. 경찰에게 조금 더 줬을 뿐이지 검찰로부터 무엇인가를 회수한 게 없어요. 기소권과 공소권이 나눠진 것도 아니고 정치 검찰이 완전히 뿌리 뽑힌 것도 아니고 중수부가 폐지된 것도 중수부가 아니고, 폐지된 것도 아니고 공수처가 생긴 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검찰에서 무슨 범죄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이런 부분들의 기능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검찰에게 단호히 싸운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 재벌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재벌 개혁 문제도 그들의 그냥 그 지분 이런 것들 또 뭐 소유 구조 뭘 우리가 얼만큼 했죠? 골목길 상권까지 침입하는 거에 대해서 겨우 소리 지르고 이런 정도고 하다못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했던 그 이익공유제 이런 것들도 안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보호 품목 설정하는 것 이것도 안 됐고요. 뭐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로운 시장 경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등등의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재벌 개혁, 검찰 개혁, FTA 반대 이거를 이야기하는 수준까지는 온 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그 다음에 거기서 어디로 더 갈 건가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뜯어봐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출발은 그 세 가지에서 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예각화시켜서 질문을 드리면 FTA 문제 딱 보면 이제 그 지난해를 돌아보면 협상파 뭐 이런 의원들 얘기가 나와서 이제 뭐 한 40명 가까이 되네 뭐 30명이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죠. 공천혁명을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지도부에 가게 되셔서 공천을 하시게 되신다. 그러면 이제 그 현역 의원들 지금 계신 분들 중에 뭐 20명이든 40명이든 하여튼 그분들을 뭐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가치 중심의 공천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연고 중심의 공천 과정 중에 또 있는 게 DJ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하고 사진 찍었으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충분한 이런 공천 과정들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친서민이냐, 친노동이냐, 친시민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판단해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병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명확하게 개혁적인 그 지도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런 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말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인단 참여하셔가지고 그럴 수 있는 지도부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이인영. 그 대표적인 오늘 오셨으니까 이게 좀 되기 시작하네요. 아니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국민 경선으로 열었잖아요. 예. 똑같이 들어오셔야 돼요. 똑같이 들어오셔서 그 20대부터 40대까지의 그 건강한 눈으로 보면 아시잖아요. 누가 그 깔때기짓만 하고 있는지, 예. 누가 더 진짜 그 진국을 품고 있는지 이런 거 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인터넷을 뒤지던 아니면 트윗을 뒤지던 예. 뒤지면 다 나오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선 전혀 유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가진 포텐셜 잠재력을 보면은 밀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요 말씀을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요. 그러니까 독자들 내지는 유권자들이 어느 정치인을 볼 때 저 사람 출신과 했던 일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어떤 정치 성향 이런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압축해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등원하는데 그 연말에 등원하는데 세 차례 동안 반대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한편으로 좀 억울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FTA 반대 활동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제 방송을 제작하면서 근데 마지막에 그 하나 더 하면은 FTA 그 협상에서 뭐 그 표결로 처리하자 말자 이런 얘기 할 때도 그것도 막았는데 다 예. 근데 그런 거 다 보도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심이 없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통으로 가는 거죠. 이제 민주당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개파나. 근데 그 세 번의 순간이 예. 욕은 먹었지만 결과적으로 안 간, 못 간, 막아냈기 때문에. 그런 이유 그런 것들은 분명한 거죠. 그런데 왜 이인영 하면 이 FTA랑 이게 연계가 안 되죠?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 권한쟁이 심판 청구까지 예. 한 사람인데 예. 저보고 어떤 사람은 FTA에 대해서
네가 언제부터 반대했다고 그러냐 이렇게 막 트윗에도 올라와요. 좀 억울하실 수 있겠다. 그리고 저보고 이라크 파병에 찬성한 사람 이렇게 해요. 전 그거 진짜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어필을 못 하시는 거는 열심히 싸우시긴 아니 하는데 이렇게 도매금을 때릴 때는 때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리발 내민다. 당신이 당신 어필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오리발 내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럼 좀 유권자한테 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정치를 잘하셔가지고 유권자한테 뭐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지금? 그게 어떻게 애국전선의 그 사론이란 말이야. 자, 이거예요. 미디어 효과가, 미디어 효과가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이인영 선배가 한 과정이 민주통합당 안에서 FTA 반대하고 옳은 길로 가려고 한다는 거 알고 믿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일반 유권자들은 TV 딱 보면서 몰라. 김진표가 야합했네. 민주당은 왜 저 모양이야? 지금 이게 일반 여론으로 더 확산이 된다는 거죠. 문제는 도매급으로 가는데 피해자시다. 그렇죠. 아, 저는 그거 좀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게 차별화가 안 되는 거는 그럼 뭐 저기 그 홍보하시는 보좌관 조인트를 까야죠. 보좌관의 문제냐? 저 그거 아니라고 봐. 정치부 기자의 문제? 보좌관 문제 그게 제 책임이지 왜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몰라주시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큰 깔때기가 되도록 해줘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 작은 스피커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안 울렸잖아요. 제가 큰 스피커가 되면 크게 울렸겠죠. 여태까지는 좀 작다 스피커. 그러니까 스피커를 크게 만들어달라. 깔때기 제대로 되시네요. 선거도 안 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런 거. 그러려면 선거인단을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어떻게? 이인영을 찍어주라. 저 이런 뭐 질문 좀 드리기는 여러분들 판세가 지금 어떻게? 판세는 거의 바닥. 판세는 바닥이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오늘 이 방송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내일이 1월 7일이 지금 선거인단 신청 마감이에요. 15일이 투표죠. 어떤 바닥이냐? 그걸 물어봐야죠. 어떤 바닥입니까? 바닥은 뭐 통보가 안 나오는 걸 바닥이라고 하죠. 그것까지 물어봐야 됩니까? 소식통엔 꼴찌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아니, 어쩌다가 그러셨죠? 그러니까 스피커가 작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아니 20대 때 너무 1등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가? 초년에 너무 빵빵 뜨셔가지고. 사실은 저도 이제 학생운동을 했던 이런 뭐 학부에 좀 구공학번입니다. 전설적이시죠. 전대협이 뭐 이제 그 대학교 1, 2학년 때 기억이 나는 게 언론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한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제 정치권 뭐 다 이런 사회단체 다 포함해서 했는데 전대협이 3등인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인영 선배님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 상당히 영광스럽고 학생운동을 했던 것만으로도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막 만세를 부르고 사랑해요 뭐 하고 이랬던데 이런 분이 꼴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꼴찌는 아니고. 그나마. 네. 그냥 바닥이시라고. 어떤 바닥이신지 그 말씀을 안 하죠. 맞아요. 조직의 바닥이죠, 뭐 조직의. 근데 그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숨어 있는 조직들이 국민들이 다급해 지금. 아까 이 선배님은 계속 그러니까 천천히 가셔야 된다, 다져야 된다. 이 원칙 원자인 건 알겠는데 다급한 건 국민이야. 왜냐면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를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까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로 지금 틀어내지 않으면 얼마 전까지 내년에는 이제 통합해야 된다. 야권연대. 우리 이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올해잖아요, 올해. 그 올해도 언제냐면 지금 석 달 남았어요. 통합이 다 이루어져서 의석 왕창 우리가 점하고 그 다음에 대선 향해서 달려야 되는데 지금 이 바닥이라고 하는 말씀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계속 우리가 각하의 비리를 온 국민이 이제 다 안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걸. 그럼 우리가 이제는 이기자 하고 있는데 지금 긴장해야 된다. 끝까지.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게 바닥이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아직도 벼랑 끝이라는 느낌이 들고 있는 거예요. 통합이 될 것인가? 지금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지금 이렇게 막 감염받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이제 확신을 주셔야 되는 분이 여기 계신데. 그렇죠. 확신을 지금 못 받고 있으니까. 사실 이번에 선거인단이 50만 명이나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당의 어떤 조직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선거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들의 참여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참여하는 국민이 결정하는 거지.
그냥 그 여론조사에 응하는 그런 분들이 결정하지 않거든요. 지금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돈과 그다음에 권력 이런 것으로 동원한 그런 조직 말고요. 참여하는 어떤 노무현 대통령 표현대로 하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네. 이것이 이제 결정하는 이런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대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 경선에 참가하게 될 그 국민들한테 이걸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기득권을 가지고 흔들려고 하는 뒤에서 총 쏘던 그런 민주당 구태의원하던 그런 의원분들을 확실하게 잘라내실 수 있으신지 지도부가 되신다면 얼마나 정말 그 단칼에 딱 우린 정말 제대로 잘라내주길 바라거든요. 이 아까 공천개혁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정말 잘라내실 의지가 아니, 있으신지 이런 거. 저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네. 본질적인 것은 국민들의 손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손으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리해낼 때 네. 아무 말도 없어요. 반발이랄지 뭐 그런 네. 반발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전진하는 거죠. 문화가 바뀌는 거고. 국민 손으로 한다는 말씀이 이제 국민 경선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투표를 통해서 네네. 저에게 권한을 주면요, 굉장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하면. 공천학살 일어나요? 그것도, 공천학살. 우리 좋네, 오늘. 학살. 그렇지. 크게 한번 터뜨리네. 학살. 좋아. 저한테서 안 터지니까 스스로 터뜨려. 근데, 뭘 뺏어가려고. 요정이 터져. 예전처럼, 네. 이건 조금 진지한 얘기 합시다. 예전처럼 절대 권력의 총재하에서 공천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절차의 민주주의도 정당의 민주주의도 전진돼 있는 상태인 만큼 그 과정과 절차를 잘 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지전능한 총재의 권한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네. 공천 학살이 일어나는 것도 박 비대께서 하실 일이고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네. 합리적 이성 그리고 민주적 절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큰 변화를 만들죠. 지금 그 민주통합당의 그런 공천 절차는 현재 그런 형태로 지금 국민 경선으로 합니다. 시스템이 형성이 돼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합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연줄 다 가지고 공천되고 이런 것들은 그 한동안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미 제도적으로 앞으로는 사람들은 시원하게 잘라주길 바라지만요. 이미 우리의 제도나 시스템은 그걸 넘어서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하나는 유권자로 참여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옥석을 가려내는 집단지성에 맡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촛불로 나왔던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나왔던 이런 거기에 몇몇이 흐르는 말씀 그대로 집단지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아주 성숙해 있는 집단지성이 있다고요. 저는 절대로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루저 아웃사이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언제든지 그들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그 공간이 열리면 보란 듯이 해내는 그런 디자이너고 코디네이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젊은이들에게 아까 뭐 중요한 비율을 딱 짚어주셨는데요. 그 젊은이들이 원하는 건 꼰대가 간섭하는 게 아니고 형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까 근태 형이 20살이 많은데도 우리 인형 선배가 근태형 하면서 가르쳐주고 끌어주고 들어주고 알려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저는 인형이 형이 지금 20대들의 인형이 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럴 용의가 있다는 걸 오늘 좀 확인을 하겠는데 젊은 애들이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알아야지. 제가 아까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근태형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저를 쫓아오면서 인형형을 찾았을 그 사람들을 못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죄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큰일 났네. 젊은이들에 대한. 그게 한편에서는 김그태 선배를 너무 빨리 떠나 보내는
그런 죄를 저지른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쨌든 저도 이제 인형이 형이 되기엔 너무 늦은 나이인데. 인형이 삼촌. 아닙니다. 뭐 나이가 아니, 근태형이라고 할 때는 그래도 네. 근태형이 30대 후반이었는데. 나도 벌써 40대 후반이 돼버렸는데. 예. 저 어떻게 오빠라고? 바로 오늘 빵빵 터져, 오늘. 우리 요정 터지는 날이네. 오늘의 깔때기는 따로 있었어요. 공천학살. 오빠. 오늘 오빠들 잘 자요. 오빠 잘 자요. 오늘은. 들을 빼고. 아, 오늘 좀 어필을 좀 하십시오. 저 선거운동 하려고 저희들이 좌판을 열어드렸는데, 아무래도 진짜 김근태 그 고문님의 뒤를 이으시는 정치인이시라는 거를 오늘 네. 뼈저리게 느끼네요, 제가. 이진수님이십니다. 지금 한 2시간 좀 넘게 달리는데 왜 연관 검색어가 됐는지 알겠어요. 큰일 난 거야. 큰일 난 거지 이거는. 네, 너무 닮으셨어. 리틀 김근태 이러면. 네, 진짜 이진지님이세요. 그 정도라도 되면. 진지. 제가 다른 주제로 만날 때, 그때 한번 좀 변모된 모습으로. 가능할까요? 변신 모드. 네. 다음에 당 대표가 되시면 네. 그때 한번 모셔가지고 네. 변신을 그때도 안 했으면 정말 에스파이프 터뜨리고 이거는 되게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이 아니구나.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또 악플 날리겠네 또. 그러네요. 자르면 되죠. 뭐. 선거권이 있으니까. 더 입혀. 이게 트위터를 띄워놓고 있으면 이정희 대표가 본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해서 한나라당이 뭘 했고 내가 무슨 얘기를 했고 막 FTA 반대했고 막 깔때기를 계속 트위터로 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소수정당이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 분명히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그쵸. 근데 지금 우리 인영이 형께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디어 환경을 탓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뭐 트위터 내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혁신적인 모습으로 그 청취자들 유권자들에게 다가서려는 노력이 정말 필요할 때가 됐다. 전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때가 된 게 아니라 늦었고요. 예. 아니, 이거. 선거 며칠 안 남았어 지금. 미치겠다. 선거도 며칠 안 남았고 지금 마감이 하루 남았다니까. 네. 아니 어쩌려고 이러시는 거야 지금 꼴찌라며. 당사자가 제일 느긋해. 우리가 결국 미쳐. 막 폭발해. 근데 옆에 보좌관분들 계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분이실 줄 몰랐어요. 아니, 저도 처음에 방송 녹음하면서 고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통합민주당 선거 민주통합당. 오늘 큰일 났네, 이거. 계속 양쪽에 싸우고 나왔겠구만. 내가 그래가지고 민주진보 대통합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대통합했으면 이렇게 헷갈리지 않을까. 통합당으로 통칭. 아니, 뭐, 어쨌든요.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선거 얘기 안 할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건데. 별로 걱정 안 해도 되죠. 1, 2등이 경합하면, 이건 막 코피 쏟게 치열한 전투잖아요. 그런데 아싸리 바닥에서 시작하시니까, 깔때기를 막 대도 괜찮은 거예요. 저기 다 찍으세요. 찍어도 대세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몰표. 찍어도 영향력이 없어?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에 하고 편하지. 근데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어차피 선거 중이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해야 화살 10만 개가 하룻밤 사이에 거저 생겨요. 아니 저 애국전자분들이 한 100만 가까이 지금 되고 계시는 걸로 알고 넘을 수 있는데 있죠. 팟캐스트까지 하면. 100만. 대부분 상당히 그 익숙한 100만? 100만학도 적극적인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선거인단을 많이 참여를 하셨을 것 같아요. 100만 중에 적어도 한 10분의 정도는 참여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많네 그러면. 뭐 실제로 또 누굴 찍을까요? 물어보시면. 저도 이제 뭐 트윗에 많이 날라오는데 이 얘기는 하고 갑시다. 꽝 잡는 게 매죠. 맞아요. 4월 11일 날 총선에서 이겨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겨야죠. 지상명 이기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가까운 전투에서 이긴 경험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인형이요? 인영이 형이 가지고 있죠. 실제. 작년 4월 27일 재보궐선거 누가 디자인했습니까? 이인영이요.
8월 24일 무상급식 찬반 투표 때 누가 오세훈의 반란을 진압했습니까? 이인영이죠. 이제 사랑해요 나오시겠는데요? 10월 26일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누가 야전사령관이었습니까? 이인영이죠. 저는 완전 자폭합니다. 천만한 티. SI 포포가 이렇게 20구나. 87년 6월 항쟁 누가 한복판에서 했습니까? 사랑해요 나오셔야죠. 그건 제가 알아요. 이제 막판에 터지시네. 그건 확실히 이인영이에요. 네. 제가 87년 이후에 25년 만에 예.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예. 우리 역사의 운명을 건 승부를 하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제가 처음에 87년 6월 항쟁 때 튀어나올 때도 제가 유명해서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시청 앞에 그때 딱 서실 때 등 떠밀려서 나가셨고. 그런 경우가 있어. 다른 사람들이 한 발 뒤로 나갔어. 아니, 깃돌이가 깃발 들고 가면 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분위기 시원해요. 네. 그때 왜 나오셨나요? 세상 바꾸려고요. 네. 이번에도 우리가 세상 바꿀 수 있거든요. 예. 큰 역사를 한번 바꿔본 사람이 예. 또 한 번에 큰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예. 저를 선택하세요. 그럼 바꿔드릴 테니까. 네. 믿어도 됩니까? 안 믿으시면 그럼 누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는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 수첩공주 믿으시러 갈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는 한마디 여쭤볼게요. 같은 이 80년대 세대 선배님에게 예. 오늘 이제 고 김근태 선배의 추모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2012년을 점령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우리 김근태 선배의 유지를 이루실 뜻이 있으신 거죠? 김근태 선배 유지가 아니고 우리의 뜻이에요. 우리의 뜻. 우리들의 뜻이에요. 예. 우리 모두의 뜻이죠. 김근태 선배가 자신의 뜻을 따로 남긴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뜻을 다시 확인해주고 간 것뿐이에요. 네. 그런데 왜 그 이름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띄우냐 하면 이게 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 김근태 선배께서 이명박 각하에게 띄웠던 서신이 요즘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트윗에서. 준엄하게 꾸짖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이제 가셨으니까 우리 고 김근태 선배에 대한 꾸짖음은 이제 남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반대파나 이 정말 또 이 뭐랄까요? 인간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노빠 관장사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선거에서 싸우시는데 저보고 조문 정치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진정성에 장례식장에 있었던 그 진정성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병원에 가서 장례식장에 있을 때 조문 정치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김근태 선배의 2012년 점령하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유은 정치할 마음도 없고요. 우리가 조문 정치나 유은 정치 이런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민주통합당은 분명해요. 김대중 대통령의 당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당이고,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사람들,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들 이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낡은 관성, 어떤 의미에서는 구태, 이런 거 혁신해 놓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싸움을 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김근태 선배의 그것이 유지이기 전에 그냥 우리 스스로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사회로 가는 책무로서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 길, 예.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대서 갈 문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다잡고 운명을 개척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뭐 이 정도 할까요? 네, 뭐 안 그러면 뭐 밤샐 것 같은데. 정말. 네. 대표 되시면 이제 한번 모셔서 밤새죠, 뭐. 혹시 여기서 이제, 이 아지는 행동대장님이 한번 띄워주셔야지. 100만 학도요 투표하라. 까먹었네요, 옛날에. 100만 청취자. 구국에 감철되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나 처음에 이제 애국전선 제목이 왜 이러냐 물어보셨는데 예. 원래 아차하면
구국의 강철 이빨 이렇게 이제 하려다가 그렇죠. 원래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예. 그랬으면 좀 좋아하셨을 텐데. 맞아요. 예. 그 불패 애국대오도 있잖아요. 네, 저는 불패 애국대오 출신입니다. 이적철하고. 애국으로 계속 온 행동들입니다. 네. 아이고, 슬슬 마무리하시죠. 우리 제목이 뭐였죠, 예림 씨? 오늘 김근태를 위한 연서입니다. 김근태를 위한 연서로 시작해서 혈수가 됐네요. 네, 반드시 투표하셔라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시간 되게 길게 내주셨는데 좀 빨리 만나뵀으면 오히려 좀 늦은 시간까지 싶네요. 이 안타까운 시간 동안 오늘의 메시지가 파급력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우리 마무리 멘트 전문 아나운서 정혜림 아나운서 모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죠. 끝으로 한 말씀만. 네네네. 마지막 유세. 정말로 분노하는 만큼 참여하시고요. 열망하는 만큼 꼭 투표해 주십시오. 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2012년 1월 6일 새벽 생방송 애국전선 호회편 김근태를 위한 연서 이인영 민주통합당 전 의원님과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 떠나 보내드릴 분은 저 가슴 속에 묻고요. 민주화 역사를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2년을 승리의 역사로 만들어주실 것 바로 우리 애국 오빠들이잖아요. 네, 다들 애국심 장전해 주시고요. 5명의 애국 조치를 지키는 생방송 다시! 아니야. 이거 절대 편집 안 해줘. 오늘 컨셉 완전 바꾼 거 같아요. 빵빵 터져, 빵빵. 요정에서 지금. 발레는 새벽 2시가 가까워지고 있어서요. 네. 새벽 2시. 다시 할게요. 5명의 애국 독수리들이 지키는 생방송 애국전선. 오빠들, 잘 자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새벽 2시야, 정말로. 너무하는 거야, 이거는. 인영이 형님도 오빠들에서는 흐뭇하게 웃으세요.